안녕하세요. 경찰경호학과 교수 김한태입니다. 존 로크는 현대 민주주의와 헌법 기본권 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므로 국가란 무엇인가 또는 전쟁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존 로크의 통치론 또는 정부론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 로크와 통치론, 저술 시기 등의 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그의 통치론에는 어떤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셋째, 통치론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로크는 1632년에 외가인 서머셋 인근의 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청교도였고 변호사였던 로크의 아버지는 청교도 혁명이라 지칭했던 1642년에서 1649년 잉글랜드 내전에서 잉글랜드 서부 지역의 의회파 지도자인 알렉산더 포펌을 보좌하여 내전에 참여할 정도로 의회주의를 신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내전에 참여하면서 가세가 기울게 된 정치적 동지의 사정을 헤아려 주려는 포펌의 도움으로 로크는 당시 잉글랜드 최고의 명문학교인 웨스트민스터에 진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장학생으로 1652년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어뜸가는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로크는 거기서 1656년에 문학학사를 받은 후 2년 뒤에는 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지만, 학창시절 그의 관심은 주로 화학 실험과 의학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연과학에 의한 결론 도출이라는 새로운 자연 철학적 접근법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학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학창시절 이후에도 꾸준했고 1674년에는 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632년부터 1704년 로크의 이력에서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사건은 1666년 여름 신병치료차 옥스포드를 방문한 앤서니 애슐리 쿠퍼와의 우연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 이후로 로크의 삶은 급변하게 됩니다. 애슐리 남작은 당시에 이미 정치적 거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 호감을 느꼈고, 애슐리는 로크를 자신의 가정주치 겸 보좌관으로서 런던에 있는 자신의 대저택인 엑시터 하우스로 초빙했습니다. 로크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15년간의 옥스포드 생활을 청산하고 그 후 8년간 1675년까지 그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160년 왕정 복고에서 1689년 명예혁명 시기까지 격변하는 잉글랜드의 정치 세계에서 로크가 애슐리 파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애슐리는 1672년에 상서경 자리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2세가 절대 왕권을 표방하는 프랑스와 손을 잡고 비밀리에 가톨릭 신자인 동생 요크공 제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결국에는 찰스 2세에 맞서는 휘그당의 결성을 주도하여 절대 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리더가 됩니다. 로크와 애슐리는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와 의회주의 통치, 시민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애슐리는 1668년 갑작스런 발병 상황에서 로크의 집도로 간의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후로 로크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서 모든 면에서 로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편 로크가 찰스 2세와 토리당에 반대하는 휘그파, 즉 그것도 강력한 주도자의 최측근으로서 현실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은 그가 찰스 2세의 왕정 복구, 제임스 2세의 왕위 계승 문제 및 토리와의 경쟁 등의 정치적 문제를 삶의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그는 휘그에 대한 탄압이 심해짐에 따라서 1686년부터는 약 6년간 네덜란드로 국외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로크의 통치로는 말과 생각이 즉시 문제가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당대 영국의 정치 변동과 자신의 육체적, 사회적 생사의 문제가 직결되는 상황에서 저술되었습니다. 로크의 지원자인 애슐리는 왕당파들의 모임인 토리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탄압을 가하자 찰스 2세의 서자이자 프로테스탄트였던 몬모스공 제임스를 즉위시키려는 거사를 꾸몄으나 모의가 사전에 발각되어서 네덜란드로 망명을 했다가 1686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둘째, 로크의 통치로는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로 대표되는 국왕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맞서 토리라는 특정 정파의 입장에 대한 옹호라는 측면과 인민의 보편적 자유에 대한 강조라는 측면이 함께 담겨 있는 책입니다. 통치로는 근대 자유주의, 법치주의, 의회주의의 핵심 사상과 근대 시민사회의 소유권적 기초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치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토대가 되는 사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아무도 타인의 재산인 생명, 자유, 자산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크는 자연권을 침해하고 자연 상태를 위태롭게 한 침해자를 제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들어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상태를 떠나서 함께 모여 하나의 정치사회를 형성하고 자신이 소유한 생명, 자유, 재산의 자연적 권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공정한 재판권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를 필요로 합니다. 로크는 이처럼 정부가 자연 상태에서 이미 주어져 있던 자연권을 수호할 목적으로 인민의 뜻에 따라서 창시된 것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권력이란 피치자의 동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지평을 열 수 있었습니다. 로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야망, 소유욕, 탐욕, 아첨 등으로 인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동을 하거나 입법부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인민들의 자연권을 훼손하거나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자연권을 다시 되찾고 전쟁의 신과 하늘에 호소하며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항할 수 있음에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로크가 보기에 윌리엄 3세와 메리를 왕위에 오르도록 초청한 휘그당의 행위는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행위인 동시에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로크는 사회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동의의 사물인 권력을 다시 특정한 인간에게 위임하는 신탁행위의 주체이자 수혜자이므로 수탁인이 이러한 신탁에 역행한다면 인민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권리의 행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로크는 지금부터 330년 전에 이미 인민은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저항할 자유와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항할 자유와 권리는 누구에 의해서도 절대 훼손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로크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기초를 세운 사상가로 존경받게 된 것입니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자산을 소유권으로 생각했으며 이를 재산이라는 단어 아래에 포괄했습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그의 재산, 즉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력뿐만 아니라 그 법을 위반한 사람을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동등하게 갖고 있습니다. 로크는 자기 생존, 소비의 필요성 및 노동이 재산권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첨언하면 노동이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재산권은 자연권이라고 로크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신체의 노동과 그들의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로크는 통치론을 통해서 자연 상태로부터 정치 사회의 기원을 설명함으로써 국가는 가족의 자연적 위계 체제의 연장이라는 주장을 제거하였습니다. 동시에 피치자의 동의와 계약에 의한 정부 수립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정치 권력은 통치자의 소유물이 아니며 개인은 오직 자신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다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있어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있어 정치 권력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생각도 로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로부터 수탁자에 불과하며 인간에게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저항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로크의 위대한 여러 생각들 가운데 로크의 정치적 자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마다의 개인이 지배와 통치의 대상인 신민이 아니라 지배와 통치를 신탁하는 주체인 시민일 때 자유로운 인간이다 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론이 우리에게도 오래전의 유럽 사회와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욕망을 확대하기를 기대합니다. 존 로크 하면 생각나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항할 권리이고 둘째는 소유할 권리입니다.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존 로크는 주장합니다. 여태껏 그래왔다 해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로 넘어가는 논리 근거란 설득력이 없다라고 존 로크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로크 통치론은 첫째, 자연상태, 둘째, 동의와 위임에 의한 사회 계약, 셋째, 국가 권력 창출, 넷째, 인민의 저항권까지 과정을 통해서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